자,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서 처음에 부임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함경도로 간 거예요. 여진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두만강 쪽에 막 쳐들어오는 거야. 이걸 막는 종구품. 소위로 임관한 거죠. 소위로. 그러다가 서울로 이제 왔어. 한양으로. 훈련원에 왔습니다. 훈련원에 무슨 그 교관으로 온 거예요. 훈련원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국립의료원 있죠. 을지로 가면은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그 자리가 이조시대 훈련원 자리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거 가시면. 훈련은 종팔품 한 단계 승진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충청도에 가서 군관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36세에 종사품 고흥반도로 가는 거예요. 남쪽에. 일본 그 외적이 일본 그 노략질하는 놈들 외구들이 출몰을 하니까 그거 막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벼슬 이름이 만호라 그랬습니다. 만호. 자, 이런 식으로 32살부터 36세 5년 만에 무려 몇 단계? 거의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합니다. 종사품까지. 그러니까 시험은 재수까지 해가지고 성적도 안 좋게 대놓고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공명정대하고 잘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승진만 뭐 한 5년 만에 빠르게 종사품까지 가니까 승승장구했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째, 종사품 이제 고흥반도 발포라는 곳에 만호를 하는데 그 상급자가 검은고를 만들겠다고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대들었습니다. 나 그거 못한다. 오동나무가 나라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상관이 군인 관료 그 은풍농을 하는 문화예술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은고 만드는 데 갖다 바치냐. 난 못 바친다. 못 바치고 정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공문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증거가 있으니까. 구두로만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나중에 이제 발각돼도 발뺌해버리니까 공문을 보내달라 그런 거야. 이순신이 상당히 총명하죠. 그런데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야 임마 관둬. 이제 안 하고 말지. 이제 이순신 찍혔어. 한번 찍혔어요. 자, 그래서 이 훈련원 시절의 과거 얘기가 그 자식 뭐를 명령 불복종이라 해가지고 음해성 보고를 해서 1차 파직. 이미 여기서부터 파직됐어요. 나중에 복직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조산보가 어디냐면은요. 함경북도 그 두만강 가운데 녹둔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백두산 역사 평화기행 하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훈천을 넘어가서 보니까 녹둔도가 러시아 땅에 이제 붙어버렸다고요. 붙어버렸어. 옛날에는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 녹둔도가. 그 녹둔도에 가서 이제 논둔도라고 써놨는데 녹둔도입니다. 오타입니다. 둔정관이 뭡니까? 밭을 갈고 논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생산된 거를 군인들 식량, 군수품을 조달하는 관리예요. 둔정관을 이제 겸하고 있을 때 오랑캐가 기습을 했어. 이때도 이순신 장군은 여진족이 기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비를 해야 된다고 상관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 상관이 방심해가지고 많은 우리 조선 백성들이 붙들려가고 큰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 누가 장계를 올린 거야. 이순신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파직을 당하고 이때 제1차 백의종군 그 함경도 땅에 가서 말이죠. 근데 나중에 해명이 됐어요. 다 나중에는 이순신 때문이 아니고 이순신은 미리 방비해야 된다고 상관한테 얘기했는데 그 상관이 묵살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여진조가 참패를 했다. 나중에 이제 이순신한테 병력을 붙여가지고 그 백성들 다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이요. 해전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육군 아닙니까? 육군에 있으면서 칼싸움도 잘하고 이 병법을 운용하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하고 갈등이 있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1588년입니다. 임진왜란 터지기 4년 전, 이제 4년 전 맞죠? 1592년도니까 드디어 정업현감을 합니다. 종육품. 정업현감을 얼마 안 해요. 잠깐 하고 있는데 전라자수사로 임명이 받아가지고 다시 달려갑니다. 여수입니다. 여수. 한양에서 볼 때 전라도 좌쪽이 여수죠. 해남이 우쪽 우수죠. 해남이 전라 우수수 본거지고 전라자수사는 여수입니다. 경상 좌수사는 어딜까요? 경상 좌수사 울산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는 통영입니다. 부산은 본진입니다. 본진. 해군 본부.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한양에서 지방을 내려다 볼 때 좌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가지고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조 때 와가지고 선조도 이때쯤 되면은 이 임진왜란 한 4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능해도. 그러니까 이게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불차 타경 이게 무슨 순서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사제도를 시행을 할 때 바로 우의정 이산에 병조판서 정원신이가 이순신을 천거를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갑자기 종육품에서 종상품으로 뛰고 나중에는 삼도수군 통제형까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7계급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유성룡이가 청구했다는 말도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유성룡이가 이순신을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도움을 주고 이랬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 이제 친분은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라자수사를 맡고부터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년 2개월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엄청난 준비를 해요. 기강을 확립하고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고 거북선을 건조하고 그렇게 해서 실험이 딱 끝난 날이 4월 12일이었고 전쟁이 4월 13일 날 터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년이 딱 터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육군은 이거 뭐 너무나 부산에 서울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 걸렸습니다. 20일. 우리가 지난번에 4월 27일부터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행군을 했잖아요. 계속 걷지를 않았지만은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빠르게 걸으면 한 20일 이렇게 아무 저항 없이 누구 막는 사람 없이 그러면 15일 내지 20일 만에 한양 온답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도대체? 우리나라 군대가 도처에서 막은 건지 제대로 저항을 못하고 다 깨지면서 북진을 해가지고 한양이 점령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전은 그렇지 않았죠. 해전은 싸울 때도 명랑해전이야 열세척 가지고 133척을 깼지만은 그 이전에는 우리 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한산대첩 장면인데요. 하객진입니다. 이게 하객진. 자, 그래서 한산대첩이 이기면서 아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모아서 그 전체를 지휘하는 해군 사령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은 게 93년도 8월 달이에요. 그래서 수군 통제사가 한산도에 있었던 거예요. 수루에 홀로 앉아 이 시도 밤에 읊으면서 요번에 23일 날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화살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한 거리더라고요. 한 200m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활 연습도 하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한산도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아산에 있는 어머니를 여수로 모셔놨거든. 해양 바다를 타고 가끔씩 어머니를 뵈러 가기도 하고 이랬던 이순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2차 백의종군이죠. 선조가 부산에 일본 놈이 이제 있는 거예요. 부산 본영에 일본 그 가서 아예 이순신 워낙 잘 싸우니까 부산에 일본 해군을 완전 작살내버려라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안 갔습니다.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왜냐? 그까지 가는 동안에 섬이 많고 이러니까 어디에서 일본군이 기습을 할지 모른다. 매우 위험스럽다.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이긴다 그랬죠. 이길 수 있는 곳에서 그런데 이건 지극히 모험이란 말이죠. 근데 명령을 왜 안 따르냐고 해가지고 저 새끼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저런 말이지. 일본도 안 싸우고 저 백성들이 굉장히 나라 구했다고 막 떠받들고 막 존경하고 이러니까 지지도가 많으니까 이거 전쟁 끝나면 절마가 이 나를 쳐버리고 이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심도 해가면서 역모로 씌운 거예요. 명령 불복종에다가. 그래서 바로 통제사에서 파직이 되면서 2차 백의종군하고 서울 한양으로 압송돼 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죽을 뻔했죠. 그때 이제 아까 이산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죽이지는 맙시다. 이 전쟁통안에 장수를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목숨만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풀려 나와가지고요. 뭘 합니까? 백의종군을 합니다. 이순신 백의종군길 이거 우리 언제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현주 선생님, 김정미 선생님, 정영훈 선생 전부 다 우리 같이 이순신 백의종군 한번 걸으면은 이 덕도를 하게 됩니다. 덕도를.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고 이래도 참을 줄 알고 어떤 욕심이 있어도 이걸 버릴 줄 알고 오직 조국과 민중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굳어지는 거지. 이순신 백의장군. 그 코스도 다 나와 있어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 인도원에 사는데요. 이 인도원을 지나갔더라고. 이 과천 남태령을 넘어가지고 이 와가지고 인도원을 지나가지고 수원에 지지대 고개를 해가지고 쭉 내려 아산을 간 거예요. 자, 아산에 갔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또 벌어집니까? 어머니가 백의종군 아들이 고문당하다가 풀려나가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아산으로 오는 도중에 절명을 합니다. 이순신 죽은지 모르고 바다 해안가에 가는 거야. 어머니 배로.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장례도 끝나기 전에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에 참아내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수양 정도가. 자, 그래서 1597년 정유재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의종군길을 쭉 타고 내려가는데 보성인가 순천인가 어디 좀 갔을 때 통제사 재임명 받았다고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그때부터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명랑대첩까지 작전이.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 통제사 임명을 받아서 몸은 처참해. 건강회복도 제대로 안 돼서 자, 3일날 8월 3일날 재임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 왜? 이순신이 서울 압송되는 동안에 삼도수군 통제사를 누가 맡았어요? 원균이 맡았죠. 원균도 속으로는 이거 성산이 없는데 했는데 이순신 제끼고 자기가 됐으니까 무모하게 가다가 가덕도에서 작살이 납니다. 거북선, 판옥선 다 수십 대 파손되고 겨우 12척을 어디에 숨겨놨어요? 한 사람 도망와가지고 회령포가 어딘지 아시죠? 장흥에 있는 회령포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숨겨놨다는 걸 이순신이 나중에 들은 겁니다. 듣고는 회령포에 가가지고 결의를 해요. 자, 이제 다 죽자 우리. 그냥 다 죽고 말자. 아무도 이긴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죽겠다는 결의를 아니면은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나와 같이 죽자고 결의했어. 그게 회령포의 결의입니다.
지금 회령포에 가면은 그 결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배를 수습하고 아까 인문학을 했다는 게 여기서 실력 발휘가 돼요. 자, 이제 화살. 화살은 어디서 구한다? 그다음 병사는 쭉 이동하면서 다 모아요. 이순신 내려온다 그러니까 막 찾아오는 사람 있고 옛날에 군관들, 하급 병졸들 뭐 싹 모입니다. 이순신은 백전백승이니까 아무리 배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순신한테는 뭐 생각이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규합을 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보성으로 갔다가 쭉 바닷가로 해서 마침내 이제 딱 정하는 게 울돌목이에요. 거기서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깨를 내서 싸우면 죽는다. 사적생. 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길목. 이게 울돌목에 딱 적합한 얘기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이순신 아들 회를 통해서 명랑에 둘이 부자지간의 대화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명랑 대첩에서 쪽 깨죠. 깨니까 일본 놈들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이제 싸웁니다. 이때 명나라 해군 제독이 누구냐? 진린입니다. 진린. 예. 진린이 나중에 이순신 노량에서 죽고 나중에 선조를 만났을 때 이순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냐면은 보천 요길 이렇게 했어요. 보천 요길. 보천이 뭐냐? 찢어진 하늘을 꿰매고 태양을 목욕시키는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구라도 엄청 세죠. 뻥이 센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진린이 처음에는 사이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순천에 가면 순천 외성이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제 거기에 운거를 했거든. 전쟁 막바지에 거기에 출로를 열어주면 도망가려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이수진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전쟁 좀 끝내자. 철수하는데 좀 길을 열어주고 그거 다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 다치나? 우리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 좀 안 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수진이 그럴 수 없다. 외놈들이 우리한테 한 해코지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약탈해갔냐. 한 놈도 살려줄 수 없다. 완전히 싹 전멸시켜야 다음에 다시 이런 짓 안 한다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린이 이순신을 존경하게 됐어요. 항상 작전을 펼 때 이순신한테 물어봐. 그랬던 진린의 후손이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멸망이 될 때 광동이 본거지였어요. 그 명나라가 할 때 망명을 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지금 뭐 온다는 거 있잖아요. 명나라 난민이 어디에 온지 아세요? 고검도에 온 거예요. 고검도. 지금 완도입니다. 완도. 완도에 망명을 온 거예요. 그래서 광동 진시가 지금 전국에 2,000명 정도 된대요. 그 자손들이. 집성촌이 있습니다. 해남에 가면은 그걸 얼마 전 몇 년 전에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천 그 외성에 운가하고 있는 조명연합군의 협공을 한 바도 있고, 근데 가려고 하는 거를 틀어막고 하다가 해상 봉쇄를 하다가 부산에서 온 소수행장을 탈출시키려고 부산에 500여 척의 함대가 동원됐을 때 그걸 틀어막고 다 죽이겠다고 하다가 총탄에 맞고 이제 순국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살설, 어디 은둔설, 죽었다 그러고 어디 가서 살았다, 뭐 이런 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그때 절명을 했는데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쟁 중이니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우리 병사들의 이제 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노량해전에서 죽겠다는 그 기도, 그 노량해전 하루 전에 기도 올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남긴 걸 보면은 전쟁에 이기가 살아남으면은 선조가 나를 살려주겠는가?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뉘앙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장렬하게 그 방비 없이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 같은 동료들이나 진린이나 이런들한테 매우 애석함을 자아냈지만 선조는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이순이 살아남아가지고 자기를 왕조를 뒤집어 엎을까 봐 걱정을 했을 테니까.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요약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충과 효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순신이 임금을 향한 충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지 않냐. 충은 백성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애민, 애족, 애국 정신은 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통령한테 충성할 일 없잖아요. 자기 상관한테만 충성해서 되겠어요? 그 이상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효는 오늘날 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배, 주변에 있는 이 동료들 전체, 공동체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 이런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민족 유교 정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교는 양반 지배계급이 통치 이데올로기 했지만은 그러나 유교 중에서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깡그리 100% 무시할 일도 아니고 100% 찬양할 일도 아니다. 어떤 사상이고 어떤 철학이든 좋은 건 취하고 별로 안 좋은 거는 버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롱포의 결의,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한번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원수, 이건 지금 노량해전 하루 바로 직전에 이순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원수 모조리 없앨 수만 있다면 이제 죽는다 해도 야한이 없다. 그만큼 계련했습니다. 강경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아산에 있는 어머니를 전라 자수사할 때 여수로 모셨어. 그 자당직이라고 여수에 가면은 이수인 장군 그 어머니 집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당직이. 자당이 뭡니까? 남의 어머니를 높이 존칭하는 게 자당 아닙니까? 자, 이순신. 이순신은요, 아들이 셋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달은, 그러니까 배달은 아들이 또 2명에다가 또 서녀 2명이었습니다. 총 7이었어요. 자식이. 자, 그래서 어머니를 늘 그 연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80쯤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그 80 노인이 말이죠. 그 당시에 조그마한 배 타고 오면서 그것도 아들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당하고 이 이순신 관계는 굉장히 정말 그랬던 관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뭐 이 충과 효에 남긴 증거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이 이기는 관점은 이길 수 있는 적을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시와 장소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운동이고 시민사회운동이고 어떤 투쟁이나 활동을 할 때도 창의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민주노총이 7월 달에 종로 3가에서 7,000명 집회를 방역 4단계에서 그런 전술을 펴는 걸 보고 제가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바보 덩신들 아니야 너? 응? 그 7,000명을 서울 전역을 깔아야지. 깔아서 1인 행진, 1인 시위 해가 시민들을 만나야지. 왜 그 종로 상가에
집합시켜 놓고 거기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도 몰매 맞았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민중과 더불어서 함께 연대해 싸워야 되거든요.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전략과 전술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촛불항쟁 때 거의 석 달 이렇게 할 때 정말 잘했죠. 촛불항쟁 때 우리 정영훈 선생 또 책도 냈습니다만은 우리 열심히 우리가 싸웠는데 그 바람에 지금 촛불항쟁의 요구, 촛불항쟁의 그 정신 이게 온전하게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겸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욕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고지소의 선지자, 숭어의 성자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싸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놈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놈을 골라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 때리는 거예요. 하는 것이지. 예? 선지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사귀는 이유가 지략이나 명성에 있지 않고 용맥이나 공적에 있지도 않다. 지략이나 명성이나 용기나 공적에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이길 수 있는 놈을 만들어서 그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싸우는 사람은. 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요 외워놓으면 좋아요. 가끔씩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 유식한 채 해보세요. 자,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한산도의 지리적 이점. 한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웠어요. 여기에 우리 조선 수군이 당포에 있었습니다. 견내랑에 일본군이 있었어요. 여기에 육안으로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미륵산에 꼭대기에 목동이 염소 먹이다가 딱 보니까 일본 놈이 견내랑에 있거든. 여기 거제도 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제 대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이제 견내랑에 일본 수군이 있고 이거를 이순신 장군한테 딱 정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 조선 수군이 당포에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작전을 폈을 거 아니야. 근데 미륵산에 목동이 정보를 미리 이순신 장군한테 해가지고 이순신이 이 한산도 요 근처에 가서 저 장소도 널찍한 데 가서 하객진을 딱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쪽으로 온 거야.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전법으로 때린 겁니다. 이게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대첩입니다. 명랑해전도 그래요. 아까 회롱포에 결의를 했어. 결의를 한 다음에 이제 보성 이런 데도 쭉 이제 들렸다가 회롱포에 와가지고 배를 수습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12척을 수문하고 또 다른 데서 한 척을 더 찾아가지고 13척을 가지고 여기 싸우는데 이미 보세요. 이진을 거쳐서 완도, 고검도, 어랑포에서 작은 싸움을 해요. 이미. 자, 13척밖에 안 되는데 한 50척 하고 사전 전초전을 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놈 배 10척, 여기 13척이고 그건 한 3척 정도 있는 거. 이런 걸 골라서 때린 겁니다. 골라서 때려가지고 이기니까 우리 조선 수군들이 패배의식에 물들어 있던 조선 수군이 용기를 낼 거 아니에요. 야, 싸우니까 이기네. 자, 그래서 벽파진에 가서 한 번 더 깨버렸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살 이런 조사를 다 하고. 우수영, 해남입니다. 여기 9월 15일 날 간 거예요. 16일 날 우수영 작전을 펴고 명랑해전 9월 16일 음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벽파진의 진도에 강강수월래를 하고
배가 13척밖에 안 되니까 민간 선박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배들을 멀리서 안개 끼고 물 안개 끼면은 저게 군함인지 모르거든. 그 500척 이상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일본 수군이 부산에서 이쪽만 뚫보면은 바로 서해안으로 가거든. 서해안으로 가면 하나에 점령된단 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 딱 틀어막고는 멀리서 보니까 배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니, 분명히 정보로는 13척밖에 안 되고 이랬는데 배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위장 전술을 편 거예요. 그러고 백성들이 막 강강수월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군사도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한 거야. 야, 설마 하다가 그럴 리가 있나 달라들었다가 딱 하나를 놓고 그냥 작살내는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시고요. 특히 이수인 장군은 소통에 강했습니다. 소통. 같은 장군들끼리 상하, 백성들 늘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수군은 그 지방의 총사령관이에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다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의리, 명분, 이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른다. 또한 감성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어놓는다. 이 말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감동이 좀 적죠. 그래서 의리, 명분, 큰 대의에 입각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성적 공감 능력까지 있으면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다.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내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수진 장군께서. 자, 그래서 늘 이수진 소통, 이혁기 우수사와 함께 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종일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뭐 함께 모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백성들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수신 장군 주변에는 인재가 많았습니다. 이 정걸이라는 이 판옥선, 이 정걸을 70대, 나대용은 판옥선 기술자, 정운, 이런 선봉장, 이래서 다 죽었습니다. 정운. 그리고 정보, 항상 스파이를 띄워, 정보. 그래서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탐지를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다음 총통, 화약 제조하는 사람, 또 정경달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 종사관인데 군수품 조달이었는데요. 이 사람 후손이 누구냐? 고성에 가면 공강 정혜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혜룡의 동생은 정혜진인데 옛날 남도당 간부였고 전쟁에 북으로 가가지고 대남 담당 뭐 부부장으로 60년대 말에는 보성까지 직접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카들이 따라서 평양 갔다 와가지고 사형당하고 그랬습니다. 집안이 온 집안이 일제 때 전부 독립운동. 이 집안에 사형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독립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이 1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신과 함께했던 정정달이 종사관이 조상이니까 어릴 때부터 애국정신 그 집안에 애국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순신 주변에 성병도 있었어요. 자, 이건 아까 다 얘기했고 3번 파직되고 2번 백의종군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정군 해놓고는 출정하라는 얘기는 빠졌네. 자,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배울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자성어로 제가 만들었어요. 첫째는 공명정대입니다. 사심이나 편견, 잘못 부당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인척 관계라든지 무슨 요새 뭐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다 소용없다.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의인내. 대의를 입각해서 대의를 위해서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 참아냈습니다. 참아냈다. 참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효불굴.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늘 준비했습니다. 일상학습, 늘 활쏘기, 병법, 전략적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을 했어요. 또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명랑이라는 영화 보면 알지만은 너무 이제 막강한 적이 오니까 뒤에 이역기 등등 해서 뒤에 물살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니까 노를 젓지 않으면 뒤로 가잖아요. 대장선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불러올까요? 초계기를 띄울까요? 띄우지 마라. 응? 지금 부른다고 해서 오겠느냐? 그래서 대장선이 쪽 깨는 겁니다. 저 깨는 모습을 보여줘야 젊아들이 용기를 가지고 온다. 지금으로는 말로 뭐 분율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솔선수범한다. 헌신하고 겸양한다. 헌신하고 공을 동료들에게 돌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16전 16승을 하는데 거의 다 뭐 이순신 장군 때문이죠. 그러나 동료들한테 공을 나눠줍니다. 예민 소통, 백성을 아끼고 동료들과 늘 소통했고 또 자력갱생했습니다. 자력갱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산도에 가서 3년 몇 개월을 살아요. 3년 몇 개월을 사는데 한산도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그러니까 서울 조정에서 식량을 군수품을 조달을 안 해주는 거야. 전쟁통에. 해주고 싶어도 해줄 뭐도 없고.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고 그걸 다 지도를 해가지고 하는 이 자력갱생. 신상필벌. 군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과 벌을 분명히 나눈다. 준비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지피지기. 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해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한다. 대신에 아군의 보안은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필사적생. 이건 뭐 늘 기본적으로. 선성구전. 이 말이 아까 그 말이랑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하고 같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노조 간부들 포함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가 전술을 배우면 늘 사업 성과가 이제 커질 겁니다. 이제 커질 거라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